이제 세 번째 시간 들어가요. 34페이지 나머지 용어 4가지 남았어요.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4가지 남았어요. 자, 공인중개사 갑니다. 다 시험에 잘 나와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은 이따가 2장에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가 법에 쭉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2번, 동그라미 2번 시험에 2번이나 나온 건데 3번 나왔구나 2번까지. 외국에서 그 나라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 공인중개사죠. 미국 공인중개사, 중국 공인중개사, 일본 공인중개사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 아니에요. 양거로 2번 구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공인중개사 이렇게 얘기하면 자격증을 따서 집에다가 모셔오는 사람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안에는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자, 즉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 자도 공인중개사잖아요. 또 자격증을 취득해서 소속 취직한 자,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고 자격증을 따서 집에다가 모셔오는 사람, 그자도 공인중개사죠. 장롱 공인중개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다 공인중개사라 해요. 이 셋의 공통 분모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실전 지문이라서 중요합니다. 자,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자, OX. X. 자, 뭐뭐를 말한다. 이 말은 뭐뭐만 말한다는 뜻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까지 하는 자만 공인중개사라는 얘기고 아직 중개업을 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말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틀린 거예요. 또 이렇게 내기도 해요.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래도 틀려요. 왜냐하면 아직 등록을 안 해도 공인중개사잖아요. 네. 또 자격을 취득하고 개공에게 소속된 자를 말한다. 다 틀려요. 소속 안 돼도 공인중개사니까요. 네. 하나만 더 풀어볼래요? 자격을 취득하고 장롱에 넣어놓은 자를 말한다. OX?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자격을 취득하고 장롱에 넣어놓은 자를 말한다. X입니다. 왜? 장롱에 아직 안 넣어놔도 공인중개사니까. 그렇죠. 뒤에 군더더기가 들어가면 다 틀린다는 얘기예요. 아니, 장롱에 넣어놓은 자를 말한다 해버리면 장롱에 넣으면 공인중개사고 난 잠시 보고 싶어서 꺼내면 나는 공인중개사 아니잖아요. 네? 넣었다 뺐다 하면 나는 공인중개사 2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결국 자격을 취득해서 등록하든 취직하든 장롱에 넣든 액자에 집에다 걸어놓든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해서 시군구에 가서 등록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란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는 공인중개사도 있는 거고 법인도 있는 거예요. 즉 공인중개사인 개공 또 법인인 개공 다 묶어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는 거지 개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밑에 지문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도 나왔던 거고. 자,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OX? 밑에 답 보면 X라고 써있죠. 왜 틀렸냐 이거죠. 왜 틀렸냐.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등록을 한 법인은 개공이 아니다. 이런 말이 되죠. 오로지 그자만 개공이라는 말이 되니까 틀린 거예요.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개인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지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종별. 첫 번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정리해보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거 우리 3장 가서 또 자세히 배웁니다만 미리 좀 알아야 돼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 상법상 회사를 만들어도 되고 협동조업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돼요.
그런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우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불러요. 그럼 상법상 회사는 뭐냐면 상법에 규정된 회사라는 뜻이에요. 그럼 2번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5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 중에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그 경영진을 임원이라고 불러. 임원이라고 부르고요. 한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영진은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불러요. 무한책임사원은 누구냐면은 이사인데 그 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부른다고요. 자본금 투자하고 실제 경영에 참여하는 이사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줄여서는 사원이라 합니다. 사원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원 이렇게 얘기하면 회사원 같잖아요. 근데 회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법을 읽다 보면은 임원 또는 사원 이런 말이 아주 자주 나와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는데 임원 또는 사원 이렇게 나왔을 때 이사님 또는 회사원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임원,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그러니까 뭐냐면 상법상 회사의 이사들 이런 뜻이라고요. 상법상 회사의 이사들을 우리 앞으로 뭐라 불러? 임원 또는 사원. 절대 회사원이란 말이 아니라고. 박대리, 김과장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다 이사들이라고. 이사들. 임원 또는 사원. 좋아. 그리고 협동조합도 꼭 법인이어야 한다라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적혀 있는데 제가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책에 어디다가 좀 참고로 넣어드렸냐면 92페이지에다가 넣어놨어요. 92쪽. 92쪽을 잠시만 가보실래요? 잠시 기다릴게요. 동영상을 멈추고 찾아가도 돼요. 자, 92쪽을 가보세요. 협동조합. 시험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협동조합이 뭐냐는 걸 잠깐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지. 정의. 협동조합이란 재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적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그 농촌에 많죠. 농촌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런 것들을 거기 있는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서로 이제 조합원이 되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으로 생산, 공동으로 판매, 자기 지분대로 이제 수입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고 일반 자영업을 하는 분들도 이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 내가 개인 빵집을 한다. 개인 빵집 하는 곳이 우리 동네에 뭐 5군데가 있다. 요즘에 브랜드 빵집이 너무 잘 나가니까 그쪽에 대항하기 위해서 개인 빵집들이 서로 조합원이 되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서로 기술 제휴도 하고 제품, 신제품도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거죠. 그런데 또 잘 된다. 잘 됐으면 우리가 또 자금을 모아서 서로 우리만의 점포도 만들고 협동조합의 점포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협동조합이라 한다. 중개업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공인중개사 여러 사람이 모여서 우리 지분 투자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법인 설립 등기에 하면 협동조합이 되거든요. 중개업을 같이 하고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걸 협동조합이라 한다고요. 그 다음 밑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냐면 두 번째 줄에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요.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이따가 나올 건데 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건 비영리 협동조합을 말한다. 다음 4조 협동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협동조합은 법인이어야 되니까 그들이 조합원이 돼서 협동조합을 만든 다음에 법무사에게 부탁해서 법인 설립 등기까지 마쳐야 돼요. 그 다음 설립 신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5명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대요. 그 다음 그들이 발견되어 정관 작성하고 우리만의 회칙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 창립총회 의결. 별게 아니고 5명 중에 3명 손들면 됩니다. 창립총회 의결. 그 다음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신고하는 거죠. 신고하면은 신고 확인증을 준대요. 신고 확인증을 받으면 법무사에게 부탁해서 법인 설립 등기까지 딱 마치면 협동조합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저 밑에 임원. 협동조합도 임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사장 1명을 포함해서 3명 이상의 이사. 이사는 최소 3명 필요한 거죠.
감사 1명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임원은 최소 4명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동조합으로 중개업을 하려면 임원이 4명은 필요하다는 이거죠. 조합원은 5명이 필요한 거고. 뭐 그런 걸 우리 시험에 내지 않아요.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니까 한번 이해를 해본 거예요. 35쪽으로 다시 갑니다. 자, 방금 우리가 뭘 뵀냐면 상법상 회사는 뭐냐, 그리고 협동조합은 뭐냐 이걸 본 거예요.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을 다시 읽겠습니다. 35쪽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를 만들어도 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되는데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다.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는 등록이 된다 안 된다. 개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비영리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누가 내 사무실 옆에다가 중개사무소 차려놓고 복비 안 받으면 나는 망하게?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등록하면 이제 법인인 개공이 된다 이거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중요한 거예요. 자, 임원 또는 사원. 원래는 이제 무한책임 사원인데 줄여서 사원 이렇게 있죠. 임원 또는 사원 중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우리 3장에서 또 자세히 배우지만 미리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상법상 회사는 최소 임원이 2명이면 돼요. 임원 또는 사원이 2명이면 되고 아까 협동조합은 4명 필요하댔죠? 네. 2명 있는 데부터 시작합시다. 자, 대표자. 그 자는 누구여야 되고? 공인중개사이어야지. 좋아. 그 다음에 임원 또는 사원. 임원 또는 사원. 1명 남았네. 이 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아니어도 된다. 3분의 1 이상이 되려면. 아니면 0이잖아. 0. 그러면 안 되죠. 대표자 빼고 한 사람이면 3분의 1 이상이 되려면 이 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죠. 이어야죠. 내 몸의 3분의 1만 공인중개사일 수는 없잖아요. 있다고요? 있죠. 1차 합격하신 분. 1차 합격하신 분은 3분의 1이 공인중개사죠. 6개 중에 2개 합격하셨잖아. 네, 좋아요. 자, 그러면 한 명 더 있어. 한 명 더 있으면 이 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돼? 아니어도 돼? 아니어도 되죠. 아니어도 2분의 1이 되니까 3분의 1 이상 됩니다. 자, 한 명 더 있어. 이어야 돼? 아니어도 돼? 역시 아니어도 됩니다. 3분의 1이 되니까요. 협동조합은 4명은 돼야 한다고 그랬죠. 결국 방금 읽었던 법조문의 뜻은 2명이 모였던, 3명이 모였던, 4명이 모였던 최소 공인중개사는 2명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뜻의 문장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개념은 뭐냐면 이 대표자 사원 임원이 그 회사를 만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회사와 한 몸이다 이런 감을 잡아야 돼요. 상법의 개념이에요. 상법은 회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인데 상법상 회사의 갑을병정이 이 곧 회사예요. 회사와 한 몸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외부 인력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회사원들이죠. 회사원들. 자, 갑을병정은 회사와 한 몸이다. 법인과 한 몸이다. 이런 감을 잡아야 된다. 이 요건을 갖춘 다음에 등록을 하면 뭐가 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회사원은 누구냐면 우리 법은 고용인이라고 불러요. 고용인. 고용인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나 혼자 증 따서 등록한 거죠. 이자는 나 혼자 중개업해도 돼요. 직원 없어도 돼요. 직원을 두면 그 자는 누구고? 고용인이고.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공인중개사만 둬도 되고 아닌 자만 둬도 되고. 공인중개사는 뭐라고 부르고? 소속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은 중개보조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이들이 얘들이에요. 얘들. 자, 고용이 역시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공인중개사만 둬도 되고 아닌 자만 두어도 되고. 자, 아닌 자만 둬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용어를 좀 배우는데 이 사람들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갑은 늘 대표자라고 부르면 된다. 대표자. 그 다음에 대표자를 빼고 이 5사람 중에 공인중개사인 자가 둘이 있죠. 을하고 A. 이 둘을 다 뭐라고 부르자?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법인은 소공이 2가지 종류가 있다. 임원 또는 사원인 소공이 있고 고용인인 소공이 있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 B는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르고
얘네 둘은 따로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고 그냥 임원 또는 사원인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러면 돼요. 자, 이렇게 소공은 둘 종류가 있다 이거예요. 자, 이따 나옵니다.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배울 때 나와요. 자, 35쪽 가운데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있고 부칙상 개공도 있어요. 이 부칙상 개공은 누군지 아시죠? 공인중개사 제도가 84년에 도입돼요. 그리고 85년에 제1회 시험이 치러지고 몇 년간 배출을 한 다음에 89년까지는 자격증이 있든 없든 다 중개업을 허용했어요. 다 등록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90년 1월 1일부터는 법인과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업의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89년 12월 31일까지 무자격으로 중개업을 하던 아저씨, 한마디로 복덕방 아저씨들은 90년 1월 1일 이후에도 폐업하거나 돌아가실 때까지 중개업을 하게 했어요. 하게 했고 지금도 전국에 수천 명이 남아있더라 이거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죠.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부칙상 개공. 옛날에는 중개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끼리는 앞으로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저씨.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제한을 받아요. 제한을 받는데 거기에 5번째 줄 보면은 중개사무소를 폐업했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등록을 할 수는 없어요. 등록할 수 없고 이건 알아야 돼.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은 뒤에서 다 배워요. 간판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는 못 쓴다. 이런 것도 배워요. 그리고 뭐 경공매 업무 이런 것도 못한다고 다 뒤에서 배우니까 지금은 급한 건 아니에요. 다 배우면 한 바퀴 돌고 오면 이해가 잘 돼요. 이제 잘 됩니다. 자, 다음에 반가로 3번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건 또 뭔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서도 일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불러요. 해보세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대표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도 있고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 산림조합도 있어요. 있는데 모든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부 부동산 중개를 허용해요. 그들의 법에서. 예를 들어 뒤로 넘겨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은 중요한 거고요. 중요한 건데 밑에 표를 먼저 보세요. 표의 제목이 뭡니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역농협의 겸업의 범위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적혀 있거든요. 거기 57조에 보면은 그들의 겸업이 40가지가 넘게 적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의 매매견 임대차 중개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조합원 대상으로 농지 중개할 수 있다는 건 참고로 마시면 되죠.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에 적혀 있는 내용이 아니면 시험에 안 내거든요. 그 밑에 칸도 마찬가지예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필요는 있대 없대? 없다고 돼 있죠. 이것도 농업협동조합법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내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몇 년 전에 한번 냈어요. 이 두 번째 칸에 있는 걸 냈는데 사실 이건 이의제기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안 했고 뭐 이 지문을 몰라도 충분히 답을 맞출 수 있었거든요. 그 아래 세 칸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래 세 칸은 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돼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 근데 이 세 가지를 지금 읽어보면 무슨 말인가를 몰라요. 왜? 뒷부분에서 배울 내용이거든요. 내용이니까 이 세 가지는 나중에 천천히 공부한다. 우리가 앞으로 진도 나가면서 배우게 된다고요. 그 세 가지가 저 위에 있는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제가 뭐라고 써드렸냐면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해서 출제되는 지문은 아래 세 가지뿐이다. 세 가지뿐인데 이 세 가지는 앞으로 진도를 쭉 나가면서 배우게 된다. 지금은 궁금하지만 별표만 쳐놓고 지나간다. 지금은 이것만 알면 된다. 아,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있다. 좋아요? 현재 우린 뭘 봤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봤어요. 저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 개공,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여기까지 본 거예요.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 영어로는 SG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 마음에 드세요? SG. 예, SG.
자, 소공. 자,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 저 괄호도 중요합니다.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자, 다시.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데 법인은 임원 또는 사원인 공인중개사인 자를 뭐한다? 포함한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소공이라고 한다. 아무튼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다 소공이다 이거지. 소공인데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수행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보조라는 건 뭐 손님 오면 커피도 타주고 집도 보여주고 이런 거죠 뭐. 이런 거고 수행은 오른쪽이 좀 이따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잘 한번 읽어보세요. 법인에는 두 가지 소공이 있다. 임원 또는 사원인 소공도 있고 고용인인 소공도 있다 이거죠. 자, 오른쪽 페이지 올라갑니다. 자, 수행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중개 업무를 다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확인설명, 또 확인설명서의 작성, 또 거래계약서의 작성. 거래계약서라는 건 거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거래계약이라 합니다. 자, 거래계약서 작성.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수행이라 한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확인설명, 또 확인설명서의 작성, 또 거래계약서의 작성. 이걸 우리는 수행이라고 한다. 동그라미 2번은 제가 중요하다고 써드렸죠. 뭐가 중요하냐면 자, 확인설명서 작성, 또 거래계약서 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무자는 누구냐면 개공이에요. 의무자는 개공. 소공은 의무자는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장과 직원 차이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지. 개공이 사장이니까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건 개공의 의무지. 소공은 의무자는 아니고 다만 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할 수는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굉장히 중요한데 뒷부분에 진도 빼면서 그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하면 안 됩니다. 놔두시고요. 자, 동그라미 3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 정도만 하세요. 더 읽지 마세요. 상처받으니까 읽지 마시고 자,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에서 교부하는 건 누구의 의무다? 개공의 의무다. 소공의 의무는 아니다. 다만 소공을 할 수는 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보조도 할 수 있다. 자, 소공을 받고 자,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첫 번째 중요한 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부분이에요. 공인중개사로서 이러면 틀려요. 아닌 자로서 이렇게 나와야 돼. 그리고 개공에게 소속되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안에 수행이 있어 없어요? 없죠.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당연한 거지. 그걸 할 수 있으면 뭐하러 증을 땁니까? 그냥 중개 보조만 하지. 첫 번째 중요한 건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번 28회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닌 자로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여기를 이렇게 내기도 해요. 현장 안내 및 확인 설명 X. 현장 안내 및 계약서 작성 X. 중개 업무 수행 X.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집 보여주기 그리고 컬핏하기와 같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중개보조원 영어로 JB. 제가 이름 지은 거예요. JB.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든다고 좀 해주세요. JB입니다. JB는 진정한 바리스타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은 거예요. 가끔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시는 분께서 공부를 시작하시면 제가 이 말을 들으면 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화를 내시는데 그냥 공부하자는 목적이에요. 비하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JB, 중개보조원. 밑에 중개업무 수행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밑에 읽어보셔도 되고 안 읽어보셔도 돼요. 다 뒤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다음 페이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해라. 좋아요? 밑에 실전 지문 연습 풀어볼게요. 실전 지문 연습. 자, 소공이라 함은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X. 뭐뭐를 말한다 이러면 이것만 말한다는 얘기잖아요. 보조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행 빠졌으니까 틀린 겁니다. 2번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게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계약서 작성 X. 틀렸네 벌써.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중개보조원, 소공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그리고 참고로 중개보조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맞게 나온 적이 없어요. 중개보조원은. 중개보조원은 계속 틀리게만 내더라고요. 틀리게만 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6가지 용어를 다 배우셨다. 중개, 중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내용을 다 읽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짚어드린 부분만 하세요, 지금은. 왜냐하면 뒤에서 배울 부분이 지금 많이 들어있어요. 이 부분만, 오늘만 그래요. 이 부분이. 총칙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배울 부분이니까 다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오늘 제가 짚어드린 것만 하세요, 오늘은. 그럼 하시고, 뒤로 가다 보면은, 뒤로 우리 쭉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오늘 했던 그 밑줄 안 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하게 돼요. 그 해당 부분에 가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고, 끝까지 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그 부분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한 술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자, 39페이지 중개대상물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중개라는 용어 안에 중개대상물이 들어있었죠. 토, 건, 입, 광, 옥. 이 중에 이제 토지, 건축물이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개대상물의 종류, 저 위에 법조문, 토지, 그다음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건축물만 있는 건 아니네요. 그 밖에 토지 정착물도 있네요. 이게 뭔지 좀 이따 나옵니다.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령에 가보니까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도 있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도 있어요. 아까 우리 토, 건, 입, 광, 공 이렇게 외웠던 거죠. 밑에 의는 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우리 아까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 중개대상물, 중개업을 하면 어떻게 된다? 처벌된다. 그러니까 우리 등록한 계곡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계공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했다면 그때는 이 법상 의무가 적용되죠. 확인 설명도 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이런 의무들을 지게 되고 그때 받는 보수는 중개 보수가 적용되고 이걸 초과하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전 시간에 권리금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권리금 알선은 중개가 아니고 중개 보수가 적용되지 않아요. 법비 초과로 처벌되지 않아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때 토지부터 시작할게요. 토지는 시험에 뭐 잘 나오진 않아요. 잘 나오진 않는데 토지는 그 소유권의 구획 단위는 필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필지. 필지는 면적의 단위가 아니고 소유권의 구획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필지 단위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필지 단위로 저당권 설정하고 이러는 것이에요. 이건 이제 지적법이나 이런 데서 배워요. 근데 분필을 하지 않고 한 필지의 일부만 매매를 하거나 저당권 설정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필지 일부에 대한 매매 이것이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볼 수는 있는데 잘 묻진 않아요. 잘 묻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내가 분필하지 않고 일부만 매매할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매매할 때는 거의 한 필지 단위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부만 저당권 설정해서 대출받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을 조금만 빌리더라도 한 필지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거죠. 근데 한 필지 일부에 대한 매매 이렇게만 시험을 내버리면 이게 중개대상물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 필지 일부만 매매해서 내가 분필해서 이전 등기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조건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이걸 시험에 내진 않고 주로 이제 뭘 내냐면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중개할 수 있느냐 그렇다. 지역권 중개할 수 있느냐 그렇다. 전세권 중개할 수 있느냐 그렇다. 그 다음에 임대차 중개할 수 있느냐 그렇다. 이것만 물어봐요. 이것만. 용의물권과 임대차는 한 필지의 전부에도 일부에도 상관이 없거든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물어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 한 필지 토지 일부라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대차 다 가능하므로 중개대상물이 된다. 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요. 다음 중 중개대상물 골라라. 1번, 한 필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 이러면 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다음 2번은 저 뒷부분에 또 나오는데 미등기, 미채굴 광물, 또 무주의 토지 이런 것들은 국유가 돼. 채굴되지 않은 광물이나 주인이 없는 토지는 국가 소유가 되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X로 고르면 돼요. 이것도 출제는 돼요. 되고요. 자, 뒤로 갑니다. 자, 건축물. 건축물이 좀 양이 많아요. 일단 법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아까 법조문은. 자, 이 중에서 이제 뭘 먼저 본다고? 건축물을 먼저 보겠다는 거예요. 자, 건축물은 두 개의 법에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민법에서. 자, 민법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법상 건축물은 부동산인 건축물이거든요. 부동산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붕이 있고 또 기둥이 있고 또 주벽까지를 모두 갖춘 것을 우리가 부동산인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조문이 아니고 민법 판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법 시간에 건축법 배우실 거거든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지붕은 꼭 있어라. 그리고 기둥, 벽은 하나만 있어도 된다. 다 있어도 되고. 그러면 이 두 법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의 개념이 더 넓은 개념이죠? 그렇죠. 건축법이 더 넓죠. 건축법이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이제 민법이 끼어 있는 형태예요. 민법은 세 개를 다 갖춘 거. 건축법은 이거 더하기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거나 이것이 하나 없는 것이 이제 나머지를 차지하는 거죠. 다 있는 게 가운데 끼어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건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이잖아요. 이 공인중개사법상 건축물이 어느 법상 건축물이냐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온 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세차장 구조물. 셀프 세차장 가보셨죠? 셀프 세차장 그 세차하는 구조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구조물을 보면은 지붕이 있죠, 이렇게. 지붕이 만들어져 있고 철골 형태로 기둥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붕이 있고 그다음에 철골로 기둥이 만들어져 있어요. 보통 이쪽은 막혀 있는데 이 차량이 드나가는 쪽 이쪽은 뚫려 있죠. 뚫려 있기 때문에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는 형태의 건축물이에요. 그럼 세차장 구조물은 어느 법상 건축물입니까? 건축법상 건축물이죠. 하지만 민법상 건축물은 아니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공이 아닌 자가 이 세차장 구조물에 대해서 중개업을 한 거예요. 매매를 돈 받고 계속 도와주다가 져버리는 거죠. 과연 중개업을 한 것으로 이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에요. 문제가 됐던 것이 과연 이것이 중개대상물이냐 이거지. 이 중개대상물이면 당신은 중개업이 되니까 처벌되는 거잖아요. 이게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처벌이 안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이 어느 법상 건축물이냐는 규정이 없었다는 얘기라고. 우리 법에. 그럼 만약에 이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이 민법상 건축물이면 너는 위반이 아닌 거지. 근데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너는 위반이 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은 이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어느 쪽의 건축물이냐 이걸 알려준 거죠. 어느 쪽이다? 민법상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건축법상 건축물은 아니다. 여기로 한정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게 되는 건축물은 부동산인 건축물이잖아요. 일반적인 부동산인 건축물은 다 갖춘 걸 의미하는 거지. 따라서 이 세차장 구조물은 뭐가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따라서 너는 처벌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라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 참고로 읽어보시고 3번이 중요합니다. 3번. 자,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밑줄 친 거 보시면 됩니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의 부동산인 건축물에 한정된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판사님이. 아예 한정된다는 표현을 써. 이 밑줄만 딱 나와도 O로 풀어야 되는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그게. 자,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건축물로 한정된다. 오! 이렇게. 계속 이어서. 따라서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중개대상물로 보고 있다. 좋아요? 그랬다면 동그라미 4번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상관없이 다 중개대상물이 된다. 특히 무허가 건물 잘 나와. 무허가 건물을 중개하면 왠지 모르게 안 될 것 같잖아 느낌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건축법 위반인 것이지 그 사람의 사적 소유는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무허가 건물을 파는 것이 불법인 건 아니에요. 거래는 할 수 있다. 거래를 도와주는 건 상관없다는 거죠. 건축법 위반일 뿐인 거지. 그래서 미등기 건물 O, 무허가 건물 O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려면 최소한의 지붕,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세차장 구조물은 그 다음 줄 철골 기둥 세웠죠. 기둥을 세웠고 그 다음 줄 지붕을 덮었고 이렇게 돼 있죠. 지붕을 덮었고 그 다음 줄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 중간중간 읽으면 돼요. 이런 표현이 들어있죠. 그러므로 그리고 이건 또 쉽게 분리 철거도 가능하므로 이를 중개대상물인 토지 정착물이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시험에 낼 때 이렇게 내기도 해요. 지붕과 기둥을 갖추었으나 주벽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이렇게 뜨면 X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건축물로 한정된다. 다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게 없는 이거는 X로 고르면 된다. 미등기 건물 O, 무허가 건물 O 이렇게 보면 된다. 네. 동그라미 5번도 하면 출제됐는데 건축 중이어도 기둥, 지붕, 주벽이 모두 이루어졌으면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본다는 민법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중개대상물 O 이렇게 풀면 돼요. 자, 6번은 그냥 참고하세요. 패스. 참고하세요. 잘 안 나오니까. 7번 매우 중요합니다. 거의 매년 나옵니다. 대왕별표 7번. 밑에 판례 다 알아야 됩니다. 자,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자, 이건 지금 뭘 말하냐면 분양권 이쪽을 좀 보자는 건데 이런 것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느냐 이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파트 분양받는 절차는 이거죠. 처음에 일단 청약을 하시죠. 청약을 하고 아이고 당첨되셨네. 당첨이 되면 몇 동, 몇 토, 동호수를 추첨을 해. 추첨을 한 다음에 건설회사와 분양계약, 공급계약이라고도 해요. 분양계약을 하면 이제 이걸 뭐라고 불러요? 분양권 이렇게 불러요. 문제는 이 분양권인 상태에서는 건물이 현재 있어요,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건물이 없네? 건축물은 아니잖아. 그럼 이건 뭐야? 너의 정체는 뭐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판사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아주 멋들어진 말을 해요. 이 분양권은 장래의 건물 또는 장래에 건축될 건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축물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이것도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자, 밑에 판례 보시면 돼요. 저 위에 있는 글씨는 참고하시고 똑같은 얘기니까 판례 1번. 중개대상물로 규정된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까지 한 문장. 예를 들어서 장래 건축될 건물은 중개대상물이다 이러면 O 이렇게 풀면 돼요. 두 번째 줄 계속 알아야 돼요.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격에 체결된 후라면 그 특정 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중개대상물이 건물을 중개한 것이다. 자, 그냥 이렇게 내기도 해요.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격에 체결된 아파트.
여기서도 중개대상물 O. 근데 2번은 앞부분 읽어볼게요.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아직 아니라네. 근데 아파트에 추첨기를 신청해서 당첨이 되었다네. 여길 말하네요. 당첨된 상태. 이 당첨된 상태는 현재 동호수가 있고 없고 분양계약 있고 안 했고 그래서 이거를 장내 건물이라고 볼 수 있고 없고 이런 취지의 내용이에요. 밑줄 친 거를 시험에 다니니까 그대로 눈에 익혀야 돼요. 아파트에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 분양자가 된 게 아니라 분양 예정자. 그게 포인트입니다.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 이렇게 되면 중개대상물인 건물 아니다. 이렇게 풀어요. 시험엔 입주권 이렇게만 내진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 판례 90년도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는 입주권이라는 것을 그 재건축 아파트에서 분양 계약이 이미 체결된 걸 입주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엔 입주권이라고 내진 않아요. 입주권이라는 말은 혼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분양 계약이 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입주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판사님은 이 입주권을 딱지라고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권 이렇게만 시험을 내지 않고 이건 판례 내용이니까 밑줄을 다 줘요.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 이렇게 내요. 그러면 X 이렇게 골라준다. 입주권이라는 단어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된다. 이 문장은 이런 얘기예요. 3번 대토권 이건 뭐냐. 이 사건 주택이 나중에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서기 택지개발지구의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다 이렇게 표현했네. 현재 이 주택은 철거됐나 안 됐나요? 안 됐어. 나중에 철거되면 택지개발지구의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 공급을 받은 게 아니라 분양 계약이 된 게 아니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지위. 그러니까 아까 분양 예정자하고 똑같은 거네. 2번. 따라서 이것도 특정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거기까지만 읽어요. 지금은. 거기까지만 읽어요. 예. 그래서 택지개발지구의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이게 떠도 X 이렇게 부른다. 4번은 아직 보지 마세요. 아직 보지 마세요. 진짜 아직 보지 마세요. 자, 현재 우리 뭘 봤어요? 건축물 보신 거예요. 건축물. 근데 이제 지금 뭘 봐야 돼요? 그 밖에 토지정착물 이걸 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건축물 말고 그 밖에 토지정착물 중에 뭐 중개대상물이 될 만한 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게 있나요? 사실 건축물이 대부분이지.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것이면. 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수목. 나무요. 수목의 집단이 있어요. 이게. 나무는 제가 등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등기 안 된 나무예요. 땅 주인 거예요. 갑 거예요. 땅도 갑 거고 나무도 갑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면 이 나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별 특이가 없으면.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지. 뒤에 지금 만그루가 더 있어. 만그루 더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팔았는데 나무가 안 따라가면 나무 다 가져가야 된다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땅을 팔면 보통 나무도 따라가요. 종물이고 부속물일 뿐이에요. 근데 수목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은 아닌 거죠. 토지 위에 붙어 있는 부동산이긴 한데 토지와는 어떤 독립된 부동산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건축물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땅 주인이 땅을 팔았다. 건물은 묻어서 따라갑니까? 그런 건 아니죠.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 정착은 되어 있지만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런 형태를 갖춘 것이어야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이 아니겠냐 이거지.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토지와 어떤 독립성을 갖는 별도의 부동산이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해석을. 그래서 모든 토지 정착물이 중개대상물인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뭐 가식의 수목, 담장, 교량, 암석, 토사. 가식이란 건 임시로 심어놨다고요. 겨울이니까 나중에 봄 되면 캐가려고.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 담장, 교량, 암석, 토사. 토지 독립된 부동산 아니죠. 문제가 거의 안 나오지만 나오면 X로 고르면 끝.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명인 방법이 뭐냐면 이 땅 주인으로부터 A가 나무만 샀어요. 나무만. 샀는데
이거 현장을 보면 뭐 이게 땅 주인 거라고 흔히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땅 주인 것이 아니라 내 거야 라고 현장에 새끼줄을 치고 경계를 치고 내 거야 라고 표시를 내는 거예요. 소유자 이름을 적고 표시하는 걸 뭐라고 한다? 명인 방법이라 하고,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이 방법을 써와서 관습법상 관습법상 공시 방법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토지 소유자와 별도의 소유자가 있다는 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이 명인 방법을 갖추면 땅을 팔았다.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 그래서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 된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이다 라는 것이 판례가 나온 거예요. 판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니은이 중요한 말이 써 있는데,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은 수목과 수목의 집단은 그 다음 줄 중개대상물이 아닌 걸로 풀어야 돼. 하지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면 중개대상물이다 라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렇게만 문제를 풀면 되고 더 이상 읽어볼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2번이 좀 사연이 있었죠. 사연이. 명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 이게 이제 중개대상물이 된 게 2003년. 굉장히 오래전이네요. 오래전이고 2003년에 이게 처음으로 시험에 나왔거든요. 제가 시험 볼 때였어요. 그때가. 시험 볼 때였는데 그 전년도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고요. 뭐 이게 판례도 없고 뭐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명인 방법 가진 수목의 집단이 과연 중개대상물이냐라는 걸 국토부에 질문을 했죠. 그 공인중개사법 강의하는 강사들이 질문했죠. 그랬더니 답변이 왔어요. 뭐 그런 것까지 중개대상물 할 필요 있냐. 중개대상물이면 자격증을 따서 등록해야만 할 수 있는 물건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아무나 해도 별 문제는 없으니까 중개대상물 아닌 걸로 하세요. 그래서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의 집단이 시중 모든 교과서에 중개대상물 아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제가 시험 볼 때 그 시험에서 그게 나왔죠. 당연히 저는 중개대상물 아닌 걸로 풀었는데 출제자는 되는 걸로 낸 거예요. 되는 걸로. 그럼 그걸 공부한 사람은 다 틀린 거죠. 다 틀렸죠. 그래서 이제 그 시험에서 한 문제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소송을 냅니다. 소송. 이것은 중개대상물이 아닌 걸로 난 배웠다. 왜 인 걸로 냈냐. 소송을 걸었어. 그래서 판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명인 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다.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건축물과 유사한 효력을 갖는다. 이것도 중개대상물 맞다. 그렇게 판례가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때 시험 봤던 사람, 그걸로 떨어진 사람 다 떨어졌지 뭐. 다 떨어지고 교과서가 중개대상물 5로 바뀌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웃기고 있는 거지. 그래서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의 집단이 그때 중개대상물로 바뀌었다. 네. 개공이 아닌 자가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업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생각해요, 저는. 네. 자, 그렇게 그냥 문제 푸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3번, 4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명인 방법 갖춘 미분리 과실, 뭐 미분리된 그 과일을 말하는 과일, 농작물 이런 것들은 다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은 돼, 민법상에서. 하지만 이건 시험에 나온 적도 없어, 판례도 없어, 여전히 국토부 요건해석에 따라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고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문제 나오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걸로 푸는데 나온 적이 없고 앞으로도 나올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출제자는 이런 걸 문제 낸 건 좀 위험하죠. 법에 규정된 게 아니니까 위험해. 그래서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의 집단 이것만 시험에 나오는데, 그때 그 중개대상물로 바뀐 이유 한 번 시험에 더 나왔어요. 5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장에 41쪽에 맨 아래에 그 네 번째 줄을 제가 읽어드리면,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토지 정착물이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시험에 잘 내지도 않고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개대상물이라고 시험에 답하세요, 이 말입니다. 네. 쓸데없이 법조문이 이게 들어있어가지고 건축물만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쓸데없이 이게 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없애버린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건축물이 중요하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 것이고요. 지금 중개대상물로 건너와서 토지와 건축물까지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해서 1장을 마치고 2장의 앞부분까지 갈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